안녕하십니까. 이번 스포츠 심리학 강의를 맡게 된 전남 스포츠과학센터 차유진입니다. 엘리트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 심리학은 선수분들의 최상의 경기력 발현을 위한 정서적이나 심리적인 지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스포츠 심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불안이나 각성, 그리고 선수들의 동기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흔히 우리가 기량이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시합 시에 굉장히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면에 훈련 상황에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수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시합 시에 굉장히 본인의 역량 그 이상으로 발휘하는 선수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을 저희가 연습용 선수나 또는 시합용 선수라고 종종 부르기도 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선수들의 체력이나 체격 부분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체력이나 체격이 동등한 수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영역들이 경기력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마 현장에서 이러한 경험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근육이 경직이 된다라든지 또는 호흡이 가파라진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과도한 불안이나 긴장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불안 증상인데요. 이러한 신체적 불안 증상은 단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합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거리를 수반하는 인지적인 불안, 인지적인 상태 불안까지 항상 동반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체적 또는 인지적 불안 증상의 경우에는 경기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경기력이라는 것은 신체적이거나 생리학적 또는 역학적, 심리적인 이러한 다차원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기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시합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경험하는 사례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나 학부모에 대한 기대감이나 성과에 대한 욕심에 의해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미디어라든지 또는 기록에 대한 집착이나 압박감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은 선수들의 스트레스 발생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발생 요인으로서 실은 다양한 요인들이 발견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시합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시합에 대한 불확실성은 선수들에게 시합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실제 개인적인 요인으로서는 특성 불안이나 자아 존중감 수준에 따라서 스트레스 지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적 요인이나 개인적인 요인을 벗어나서 본인의 신체적인 불만 또는 한번 앞서 실패했었던 그 경험에 의해서 실패에 대한 공포감이나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 아마도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들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내가 신던 스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내 것 같지 않은 그런 부적감을 나타내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시합 상황에서 스트레스 요인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합에 대한 불안이나 실패에 대한 공포 또는 과도한 긴장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잦은 실수를 하는 선수들이라든지 과도하게 긴장 수준이 높아지는 선수라든지 또는 부상을 당한 선수들의 경우에는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으로 스포츠 심리를 선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저희가 스포츠 심리학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불안이나 각성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불안이나 각성은 굉장히 유사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는 있지만 실제 세부적인 의미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안은 자율신경계의 각성을 유발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자율신경계의 각성을 유발시키는 부정적이고 불쾌한 정서적인 반응과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각성의 경우에는 깊은 수면 상태에서부터 굉장히 높은 흥분 상태에 이르는 그 범주 안에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인 활성화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성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각성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수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 상태와 굉장히 상반되게 치어리딩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흥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치어리딩과 같은 흥분 상태의 활동은 각성 수준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성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심박수는 굉장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호흡이 가빠라지는 등 또는 손과 땀의 발환율이 증가하는 등의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불안 수준이 높은 선수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각성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의 경우에는 각성을 유발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불안은 총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적 불안을 나타내는 특성 불안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금 현재의 불안을 의미하는 상태 불안입니다. 특성 불안의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로 성격적 불안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성 불안은 잘 변하지 않는 성질이지만 상태 불안의 경우에는 각각 시합 상황마다 달라지는 불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 상황마다 달라지는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불안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불안 증세가 나타날 때 수반되는 인지 상태 불안과 신체 상태 불안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인지 상태 불안의 경우에는 마음속의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를 의미하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신체 상태의 불안의 경우에는요, 매 상황마다 달라지는 지각된 생리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상태 불안과 인지 상태 불안의 경우에는 거의 항상 동반되어 발생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과 각성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각성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은 수면 상태, 거의 각성이 제로 수준에 가까운 코마 상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각성 수준을 나타내는 치어리딩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각성은 각각의 수준에 따라서 불필요한 정보나 필요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범주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높은 각성 수준을 나타내었을 때는 실제로 과도한 긴장 상태와 가깝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정보 이외에도 불필요한 정보 또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지각이 협소해지면서 필요한 정보마저도 손실되는 그러한 불상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내 몸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낮은 각성 상태의 수준의 경우에는 실제 과도한 긴장 상태와 상대적으로 이완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낮은 각성 상태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각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 이외에도 불필요한 정보가 수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내가 운동 수행에 필요한 단서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 자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성 수준의 경우에는 실제 낮은 각성 수준이나 높은 각성 수준을 떠나서 나에게 맞는 적정한 각성 수준을 유지했을 시에 불필요한 정보는 배제시키고 필요한 정보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효율적인 적정 각성 수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각성 수준에 대해서 적정한 각성 수준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 이러한 적정 각성 수준의 경우에는 종목에 따라서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정교하거나 협응성이 요구되는 양궁이라든지 사격 종목의 경우에는 실제 각성 수준이 높은 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반면에 스피드나 또는 파워, 지구력이 요구되는 대근 운동의 종목의 경우에는 실제 이 소근 운동과 상이하게 굉장히 각성 수준을 조금 높여주는 것이 적정한 각성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빙상 종목의 경우에도 일부 세부 종목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쇼트나 스피드의 경우에는 실제 각성 수준을 조금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피겨 종목의 경우에는 뭐 쇼트나 스피드와만큼의 높은 각성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의 각성 수준은 적당히 유지해주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종목에 맞는 적정 각성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러한 각성 수준을 선수들마다 각각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성 수준의 경우에는 종목에 따라 차이도 발생되지만 실제 불안 이론 중에 최적 스윙 지역 이론, 즉 아이조프 이론에서는 각각 선수의 고유의 적정 각성 수준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특정한 선수 각각 개개인마다 본인이 최상의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각성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떠한 A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각성 수준에서 운동 수행력이 향상되는 반면에 선수 C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높은 각성 수준에서 최상의 운동 수행을 발현하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분들의 경우에는 개인 선수마다 각각 고유의 적정 각성 수준을 파악을 하시고 이러한 각성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불안과 각성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면 이러한 불안이나 각성의 경우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정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근전도라든지 아니면은 심전도, 뇌파나 근육의 긴장도를 측정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도출해낼 수 있는 생리학적인 측정 방법입니다. 쉽게 위협적인 상황이나 굉장히 다소 본인에게 부담스러운 환경적 자극이 발생했었을 때 변화하는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근전도라든지 심전도의 경우에는 실제 전문적인 측정 장비다 보니까 평소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드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폴라나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심박수라든지 혈압 측정을 통해 이러한 각성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한 번에 단발성인 측정보다는 실제 안정시와 또는 부담이 되는 위협적인 상황, 이런 각각 상황에 처한 생리적인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선수가 각각 자신만의 신체 각성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는 이러한 생리학적인 측정 방법 이외에도 심리학적인 측정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심리학적인 측정 방법은 아마 선수분들이 여러 번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불안이나 각성 수준에 대해서 측정하는 질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 불안 척도와 경쟁 상태 불안 척도인데요. 이러한 측정지를 이용해서 각각의 질문 문항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자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질문지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한 측정 방법일 뿐만 아니라 15문항,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시간적으로도 다소 많이 걸리지 않는 간편한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성 불안의 경우에는 잘 변하지 않는 성격적 불안을 측정하는 질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주기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성격적 불안인 특성 불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양상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상태 불안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불안이기 때문에 시합을 준비하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 질문지를 활용을 해보시면 주기적으로 이 선수가 어떠한 특정 시합에 불안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수에게 나타나는 행동적인 이러한 불안 증상들을 기록을 하는 방법인데요.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주변 분들이 이러한 선수에게 나타나는 위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갑작스럽게 시합 30분 전에 목이 뻣뻣해진다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근육의 긴장도가 나타난다라든지 호흡이 가빠라진다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평소 훈련 상황뿐만 아니라 시합 상황에서 시간대별로 구분을 해서 시합 30분 전이나 시합 5분 전 또는 시합 10분 후까지 여러분들이 꼭꼭 기록을 해두셔서 선수들의 이러한 초조하거나 걱정이 되는 불안 증상들이, 행동적인 불안 증상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이러한 불안과 각성을 조절하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선수들의 지향하고자 하는 동기의 방향성 또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동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운동을 얼마만큼 지속할 수 있게 하고 또는 반대로 그만둘 수도 있게 하는 가장 큰 주요 변수이므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동기는 선수가 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또는 운동에 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 동기라고 하는 것은 노력의 강도와 차원에 따라서 운동을 지속하거나 또는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굉장히 노력의 강도가 높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접근하고자 하는 재밌거리나 또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자 하는 지속성이 매우 높아지는 반면에 낮은 노력의 강도가 나타났을 시에는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되면서 걱정거리나 부정적인 정서를 수반하면서 중도의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동기 이론 중에서도 성취 목표 성향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러한 성취 목표 성향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과제 목표 성향과 자기 목표 성향,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과제 목표 성향의 경우에는 비교하는 증거의 대상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실제 나의 과거의 기록이라든지 또는 나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목표를 수립하는 반면에 자기 목표의 성향의 경우에는 비교의 증거의 대상이 내가 아닌 상대 또는 타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매우 성취 욕구가 강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 목표 성향과 자기 목표 성향의 선수들은 굉장히 상반된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제 목표의 성향의 선수들은 이러한 승리에 대한 성취 욕구는 학습이나 또는 기술 수준이 향상되거나 숙달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자기 목표의 성향의 선수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점수, 승리 또는 높은 등급의 기준을 맞추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 목표 성향과 자기 목표의 성향의 선수들은 굉장히 상반된 기준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실패에 대해서 과제 목표 성향의 선수들의 경우에는 실패를 학습의 일부라고 인지하는 반면에 자기 목표의 성향의 선수에는 극도로 나의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과제 목표 성향의 선수들의 지향점과 자기 목표 선수의 성향의 지향점이 차이가 있다 보니 정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상반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 목표 성향의 선수들의 경우에 정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이거나 또는 즐거움이 수반되는 반면에 성공에서 오는 자부심을 굉장히 크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목표 성향의 선수들의 경우에는 과제 목표 성향의 선수들과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또는 운동 수행에 있어서 지루함을 느끼고요. 실패 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가 수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제 목표 성향의 선수들보다 부정적인 정서나 또한 이러한 성향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 목표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전략을 수립해 줄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동기 또한 유발하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해 볼까 합니다. 이러한 동기는 내적 요인에 따라서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선수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내적인 요인을 유발시키는 방법들을 한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청소년 선수나 또는 성인 선수, 그리고 직장 운동 경기부 선수, 이러한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이 될 만한 사안인데요. 선수들이 운동에 참가하는 이유 또는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도자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는 이유 자체는 굉장히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꾸준한 지속적인 관찰이나 또는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서 선수가 과연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보상이라든지 메달 또는 다른 외적인 보상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든 종목의 선수들은 과도한 훈련에 또는 반복되는 훈련에 소진되거나 탈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물론이건 간에 선호하는 방식, 즉 어떠한 선수의 경우에는 경쟁 상황에 굉장히 노출되는 것을 선호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훈련 방식들을 개개인마다 조금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보해 주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마 특히 청소년 선수나 어린 연령의 선수일수록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러한 지도자분들의 성취 욕구나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선수들의 동기 유발에 굉장히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와 항상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도자의 행동 또한 선수들에게 매우 동기의 유발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항상 의식을 하셔서 지도자분의 행동에도 굉장히 조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귀인 이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귀인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탓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귀인은 실제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를 하지만 선수 패배 후에 대해서 누구에게 탓을 하고 어떤 원인을 인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유형들은 선수들에게 후속 행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보통 실패에 대한 귀인의 유형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능한 원인을 탓을 하는 것이 굉장히 선수들에게는 나중에 후속 행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귀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지향할 수 있는 방향성과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분들께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목표 성향보다는 과제 목표 성향을 강조하고 지향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선수들이 꾸준하게 능력 본인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유도해 주실 수 있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불안과 각성, 동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실제 선수분들의 최상의 경기력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합 상황에서 선수의 최상의 경기력 발현을 위해 저희가 생각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스포츠 심리 기술 훈련이 현장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포츠 심리 기술 훈련은 실제 스포츠 심리 상담이 항상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포츠 심리 상담의 경우에는 실제 이러한 스포츠 심리 기술 훈련의 컨설팅이 항상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불안이나 각성 수준을 낮추고 또는 동기를 부여시키거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테크닉들로 실은 루틴을 만들거나 이완 훈련을 실시하거나 또한 구체적이거나 또는 장기간, 단기간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러한 스포츠 심리 기술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절하는 테크닉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포츠 심리 상담의 경우에는 일부 선수들이 굉장히 오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도 발생이 되는데요. 스포츠 심리 상담의 경우에는 일반 심리 상담과는 좀 상이하게 치료 목적이 아니라 경기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 수행하는 것이 아닌 우수한 선수들을 더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그러한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포츠 심리 기술 훈련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각성 수준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 이완 훈련을 활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호흡이나 근육 이완을 통해서 이런 수축과 또는 이완을 반복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점진적으로 이완 상태를 만들어주는 훈련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불안이나 긴장 수준이 과도하게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심호흡을 많이 활용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심호흡 이외에도 실제 여러분들이 478 호흡법이라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시거나 또는 활용을 하시는 선수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478 호흡법은 수면에 좋은 호흡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478 호흡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복부에 차 있는 이러한 숨을 완전히 내뱉어 주시는 게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면서 완전히 숨을 내쉰 후에 호흡을 실시하게 됩니다. 호흡을 실시하는 도중에는 윗니 앞쪽 뒤편 잇몸 조직에 혀 끝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실시하게 되고요.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들이마신 후에는 입을 다무신 상태에서 7초 동안 호흡을 멈춰 주시고요. 향후에 입으로 후 소리를 내쉬면서 천천히 길게 8초 동안 숨을 내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 4번, 4회, 3세트를 활용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8초 동안 내쉬는 것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366으로 수정을 해서 활용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숨을 멈추신 다음에 6초 동안 숨을 내쉬는 호흡법인데요. 478과 366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이 약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478의 호흡법은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호흡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속 있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스포츠 심리 기술 훈련 중에 하나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러한 호흡법 이외에도 루틴이라든지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설명해드려서 잊어버리시기보다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는 마음에 오늘 호흡법을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심리 상담과 관련해 가지고 오해가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스포츠 심리 상담이나 또는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선수분들과 지도자분들에 의해 이러한 몇 가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실제 스포츠 심리 상담의 경우에는 일회성이라든지 굉장히 단시간 안에 선수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나 기술적인 부분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장시간 투자하고 고된 훈련과 노력을 반복한 것과 같이 심리적인 요인들도 마찬가지로 단시간이 아닌 장시간 동안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과 학습을 통해 이러한 다양하게 긴장을 낮추거나 각성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 아닌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 스포츠 심리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심리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불안이나 각성 동기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봤지만 다양하게 대면 상황 시에는 이러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또는 저희가 루틴이나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앞으로 좋은 기회로 대면하는 상황을 만나볼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